안녕하세요. 인생에 약간의 굴곡이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요즘에 나이 불문하고 모두 먹고 사는 게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봅시다. 저는 여기서 사연을 들으며 많은 힘과 용기를 얻어 매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있었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은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40의 나이에 만났어요. 저희 둘 다 초혼이었고 그동안 연애다운 연애를 못하고 일만 하고 살아왔답니다. 저는 늦게 만난 배필이어서 아내에게 항상 헌신하고 노력하려는 자세로 지냈어요. 또 아내의 집안은 꽤 잘 사는 편이었는데 반면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볼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처가 식구들은 저를 크게 반대하시지 않고 아내를 저에게 주셨답니다. 그렇다고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도 아니어서 처가에만 가면 제가 초라해졌네요. 아내와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자 장인어른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나가 마중을 나갔는데 장인어른은 불만이 잔뜩 쌓인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네? 무슨 소식이요? 설마 2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장인어른? 뭐? 2세? 누가 너희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했냐? 애를 낳으면 그게 다 돈이야. 차라리 낳지 않는 게 훨씬 낫다고. 여하튼 징그러운 소리 집어치우고 왜 자네는 나한테 용돈을 안 보내는 건가? 다른 사위들은 처가 말뚝만 보면 절을 올린다는데 말이야. 자네 혹시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유미는 제 인생의 최고 행복이에요. 누구보다 유미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표현을 해야지. 표현이 다른 게 있겠나? 자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니냔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구걸하듯이 말을 해야겠어? 이거 참 모양 빠지네. 용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귀한 따님을 주셨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그런데 장인어른, 제가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서 많이는 못 드리고 여유가 되는 만큼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얼마나 주겠다는 거야?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은 준다는 거야? 100만 원이요? 아니요, 장인어른,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드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집 대출금이다 뭐다 해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더 챙겨 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10만 원씩 드리도록 할게요. 고작 10만 원을 주겠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나? 내가 그 돈 받으려고 비싼 기름까지 낭비하면서 여기 온 줄 알아? 제가 난감해하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희 형편이 좋지 않아요. 저 시집 올 때 아빠가 한 푼도 주지 않으셔서 이 사람이 혼수까지 다 책임졌다고요. 그런데 100만 원의 용돈이라뇨. 말도 안 돼요. 이제 딸년까지 날 무시하는 거냐? 네가 시집 갈 때 보태주지 않으면 용돈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치사하게 결혼자금 안 줬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딸은 출가 외인이라 투자를 하지 않은 거라고 몇 번을 말했냐? 그리고 40년 동안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살면서 들어간 돈은 생각 안 하냐? 그 돈이면 빌딩 하나를 짓고도 남는다고. 아빠,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형편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혼수까지 다 대출로 마련해서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요. 게다가 이 사람이 결혼 전에 아빠 사업에 보태 쓰시라고 목돈도 드렸잖아요. 그거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용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이고, 너는 나한테 쓴 돈을 가계부로 일일이 적고 사는가 보지? 그래, 너 잘났다. 오늘은 이만 가지만
둘 다 잘하는 게 좋을 거야. 김서방은 한 푼이라도 용돈을 보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시면서도 무슨 욕심이 그리 많으시던지 결혼 전부터 저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들어보니 장인어른은 처남들에게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아내는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했어요. 고지식한 데다 남아선호 사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런가 싶구나 하고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좋겠다 싶었네요. 아내 역시 처가 식구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차별을 많이 당해와서 그런 것 같았고 매번 아내에게 화내는 말투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대하니 아내가 진작에 질려버려서 피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장인어른께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괜히 안 보내드렸다간 저도 혼이 나겠지만 아내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넉 달의 시간 동안 처식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사위된 노릇을 하려고 처가에 연락해 찾아가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이 항상 뭐하러 오냐며 처가에 올 돈이 있으면 계좌로 용돈이나 붙이라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위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처럼 아내가 시집을 가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나자 장인어른과 처남이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이에요. 처남 오랜만이야. 잘 왔어. 두 분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뭐 사업 준비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았더니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형이 생각나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처남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말이야. 호들갑 떨지 마라. 금방 갈 거니까 뭐 차리라고 하지 마라. 자네 앉아봐. 두 사람은 급하게 할 말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주방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김서방, 내 딸이랑 결혼하니까 어떤가? 살만한가? 살만하다뇨? 너무 행복해서 좋아 죽겠어요. 집사람을 왜 이제야 만났는지 후회까지 든다니까요. 그래? 그럼 말이 좀 통하겠구만. 자네가 내 딸을 데려가서 행복하니까 그 행복의 대가로 자네 처남한테 좀 베푸는 게 어떻겠나? 내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내가 도와주긴 하지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말이야. 자네가 투자를 좀 하지. 네? 투자요? 장인어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형편이 안 되면 대출을 더 땡기면 될 거 아니야. 은행 대출이 되지 않으면 2금융, 3금융에서 끌어다가 투자를 해. 그것도 안 되면 그 사채를 빌려도 되고 말이야. 공짜로 달라는 소리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나중에 내 아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하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하면 신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마음 같아선 처남의 사업 투자를 많이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제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처남을 돕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이놈 보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갈 때는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하더니 결혼을 해서 상황이 바뀌니까 바로 입을 싹 닦아버리네. 그러고도 자네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매형, 쪼잔하게 굴지 말고 돈 좀 해줘요. 안 떼먹을 테니까 대출 좀 받아줘요. 누가 보면 우리가 돈 뜯으러 온지 알겠네. 미안해 처남,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대신 사업장을 차리면 내가 자주 찾아가서 일을 돕도록 할게. 뭐라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머리로 우리 회사 일을 돕겠다고요? 매형,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우리 일은 손발이 고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머리 쓰는 일이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짝이네. 여하튼 일을 도울 생각 말고 돈이나 어떻게 좀 해줘요. 내가 2배로 갚아줄게요. 저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이니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평정심을 찾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들 좀 해요. 내 남편이 왜 네 사업 자금을 줘야 하는데? 아빠 돈 많잖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괴롭혀요? 인연이 이제 지 애비한테 언성을 높이네? 허허,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가 어째요? 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너무 잘 기억한다.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웠지. 왜? 내 말이 틀리더냐?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자고요. 여보, 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천륜을 끊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아빠, 아니 외삼촌, 저를 아기 때부터 키워준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과 당신 자식들 모두가 호의호식하며 40년을 살았던 건 모두 돌아가신 엄마가 넘겨준 재산 덕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뜯어먹으려고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이라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아내의 외삼촌이었고 처남도 외사촌이었던 거예요. 아내의 출생 비밀과 개인 가정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우 놀라웠답니다. 지금 장인어른의 사업장도 큰 처갓집도 모두 아내의 친어머니의 유산으로 마련했다는 것이었죠. 아내의 말을 들은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쌍욕을 시작했습니다. 이년이 단단히 미쳤구나. 오갈 데 없는 년을 걷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뭐?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산 게 네 애미에게 받은 재산 때문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았어. 우라질려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진실을 밝혀서 난처하게 만들어드리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하실래요? 한마디만 더 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니년이 뭘 할 수 있는데? 해볼 테면 해봐! 쥐뿔도 없는 년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말이야. 그만 가자. 오늘 재수는 다 날려버렸어. 그러고는 처남과 함께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내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을 울었어요.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거려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답니다. 이윽고 이성을 찾은 아내가 과거에 대한 고백을 들려주었어요. 아내는 친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다만 친모가 크게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과 모든 재산을 장인어른한테 넘기며 아내를 키워달라고 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저 식구들은 아내의 친모 재산으로 대저택에서 살게 되었고 아내 역시 그곳에서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지옥 같았다는 말을 했어요. 오빠와 남동생에게만 사랑을 주고 자신에게는 늘 미움과 핍박을 주었답니다. 그런 모진 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저를 만나 벗어났는데 또다시 반복이 되니 미칠 지경이라고 말하더군요. 여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털어놓지 그랬어. 언제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생각이었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처가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네. 미안해. 내 가정사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어찌됐든 날 키워준 분이고 가족이었으니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 40년이라는 세월을 당하고만 살았으니 이제 그만할래. 내가 끊지 않으면 당신한테 달라붙어서 평생 괴롭힐 거야. 아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보, 그래서 처식구들과
인연을 끊을 생각이야? 난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하도록 할게. 난 언제나 당신 편이니까. 응, 저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내 친모의 돈 때문에 날 데리고 산 사람들 뿐이라고. 사랑을 준 가족 따윈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나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걸 보여줄 거야. 아내는 친모의 재산을 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겠다고 일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촌 형한테 이야기할게. 형이 변호사인 건 당신도 알지? 40패스한 엘리트라서 이 정도 소송은 아마 껌일 거야. 그렇게 해줄래? 내가 받아야 할 몫을 꼭 받아내고 말겠어.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음 날 사촌형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내의 속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촌형은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승소할 확률은 분명히 있다면서 저의 일을 맡아주기로 했답니다. 제가 선임 비용이 없다고 전하자 형은 나중에 승소해서 큰 돈을 받으면 보너스로 조금만 챙겨달라며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민사소송을 시작하자 처식구들 역시 맞소송으로 저희를 응수하더군요. 첫 재판에서는 처식구들이 승소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사촌형은 포기하기 이르다며 다시 이 일을 제기했고 1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했답니다. 그러다 증거가 충분히 납득이 되었는지 판사님은 처가에서 아내를 40년 동안 돌봐줬다는 돈을 제외하고 친모의 재산 절반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만 거죠. 그래서 아내는 통장에 8억이라는 큰 돈이 입금되었고 그동안에 쌓인 앙금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답니다. 여보, 축하해. 당신이 이겼어. 아니지. 우리가 이긴 거지.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당신 사촌형이 애 많이 썼어. 나중에 식사 대접이라도 하자. 그래. 그런데 우리 이제부터 부자가 되는 건가? 그럼 8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 우리 이 돈으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한편 처식구들은 8억이라는 돈을 빼앗겼다며 저와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복수해 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며 온갖 막말과 욕설을 해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처식구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이사를 떠났답니다. 이듬해 마음의 평온을 찾은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내를 닮은 천사같이 예쁜 아기 천사가 따로 없었죠. 어깨가 무거워진 저는 직업을 바꾸게 되었어요. 중소기업에서 버는 돈으로 세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일이 힘들어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택했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은 에어컨 설치 기사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고되고 힘들었는데 굵은 땀방울을 흘린 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답니다. 아내는 제가 힘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하다며 자기가 가진 돈이 있으니 편하게 살자고 설득했는데 저는 그 돈은 나중에 우리 딸을 위해 써야 한다 말하며 고집을 부려 에어컨 기사 일을 계속해 나갔답니다. 아내 역시 집에서 노는 체질이 아니어서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을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버는 돈으로 세 식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어서 더 바랄 것도 욕심낼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저와 아내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딸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서 어느새 유치원에서 뛰어노는 꼬맹이가 되었어요. 저희 세 식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찾아와 또다시 제 아내를 힘들게 했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건데 이번에도 역시 돈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이야, 너희들 잘해놓고 산다. 여기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는데 내 돈 빼앗아 가서 아주 팔자 좋게 사는구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괜히 싸움 거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 기집애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애비다. 딸년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게 무정하게 나와야 속이 시원하냐? 아버지라고요? 제가 전에 말했었죠? 더 이상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알았다, 알았어. 본론만 말하고 갈게. 내가 이번에 사업장을 확장하게 됐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네가 나한테 빼앗아간 돈 일부를 조금 돌려받았으면 한다. 나는 내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의 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내 엄마의 돈으로 잘 살았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또 저한테 빨대를 꽂으려는 거예요? 인연이 정말 보자 하니까. 네 애미의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맞지만 이만큼 재산을 불린 건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 3억만 내놔라. 공짜로 달라는 소리 아니야. 내가 1년 안에 2배로 갚아줄 거니까 너한테도 이득이 되는 조건이니 받아들이는 게 어때?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다른 사람한테 제안할 것이지 영근은 저한테 왜 그런 기회를 줘요? 솔직히 말해봐요.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구걸하러 온 거죠? 뭐야? 내가 너 따위 년한테 구걸하러 왔다고? 이게 돈맛 좀 보더니 아주 막 나가는구만. 난 네가 아직도 딸 같아서 제안하러 온 거라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에게 큰 기회를 주려는 거란 말이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 당신은 그런 자식을 왜 학대했어요? 날 왜 그렇게 괴롭혔냐고요? 내가 또 널 언제 괴롭혔다는 거야? 학대? 내가 너한테 언제 학대를 했냐? 김서방 앞에서 날 모함이나 하고 말이야.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버러지 같은 년. 싹수가 그 모양이니 식구들이 다 너를 싫어하는 거야. 김서방도 머지않아 너한테 정이 떨어질 테니 나중에 혼자서 벽에 똥칠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이나 살아라. 장인어른은 그렇게 막말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학대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아까 한 말 진짜야?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어?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예전에 소송 걸었을 때 학대까지 당했다고 했으면 저 집구석 완전히 망하게 해줬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학대는 그냥 한 소리였어. 화나니까 아무 말이나 막 나온 거야. 어쨌든 그렇게 겁을 줬더니 알아서 나갔잖아. 다신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 잊어버리자. 그래, 뭐 다음에 혹시라도 찾아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그동안 당신을 키워준 분이라 참았는데 나도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알겠지? 다행히 장인어른의 방문은 흐지부지 잊혀지게 되었고 저희 세 식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건강도 잘 챙기고 저와 운동도 자주 했는데 말이죠. 아내는 몇 주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3기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암이 전이되지 않아 수술로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잘만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슬퍼하지 않고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해 밝은 얼굴로 곁에 있어 주었답니다. 5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나온 아내는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는데 잘 버텨주어서 며칠 만에 몸을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항암 치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제발 항암 치료를 멈추게 해달라고 애원까지 했답니다.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가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아실 거예요. 물도 마시지 못하는 건 기본에다가 온몸이 찢어지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했어요. 아내의 모습을 보니 힘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미룰수록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며 계속해서 설득했고 저와 아내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전보다 잘 버텨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여보, 끝까지 버텨줘. 당신이 없으면 나와 우리 딸은 불행해지고 말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없으면 새장가 들어야지. 농담하지 말고 내 말 새겨 들어줘. 당신이 지금 누구보다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주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알았어. 힘내볼게. 의사 선생님한테 전해줘. 다음 치료 준비가 되었다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내는 다시 항암 치료에 도전하게 되었고 몸 안에 있는 마지막 암세포를 지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항암제를 맞던 아내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찾아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로 아내를 살리려고 했고 옆에 있던 저는 아내에게 깨어나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통이 너무 심했는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영 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 중 폐혈증이나 쇼크사가 올 수 있다는 걸 명시했다며 아내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말을 건네고 나가버렸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나가는 걸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뒤따라 나가 주먹질을 마구 해댔습니다. 넌 사람이 죽었는데 그깟 책임이 중요해? 그냥 죄송하다고 유감이라고 한마디 해주면 덧나냐? 저의 주먹질은 도통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경비 셋이 달려들어서 겨우 상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내를 영안실에 보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찌나 슬프고 괴롭던지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아내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싶어서 장의사로 일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염습과 장례 절차를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여동생과 가끔 만나 기분 좋다 수다를 떨곤 해서 친구 같은 여동생이 마지막을 함께 해주기로 했어요. 장례가 시작되고 아내가 입관하는 순간을 보게 되었는데 여동생이 연지곤지 화장을 예쁘게 해줬더라고요. 덕분에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었죠. 이윽고 수의를 입은 아내는 좁은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아내를 영원히 떠나보내고 동생에게 딸아이를 부탁했어요. 미정아, 오빠가 집 정리도 좀 해야 하고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름이를 나을 정도 봐줄 수 있겠니? 그럼 얼마든지 봐줄 수 있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마음 정리도 잘하고 푹 쉬도록 해. 고마워. 그럼 먼저 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동생과 딸에게 인사하고 저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아내의 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떠올리며 아파트 입구까지 다다랐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처가 식구들 셋이 보였답니다. 장인어른, 처남들이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유미 장례는 이미 끝났는데 왜 이제야 찾아온 거냐고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저승가는 딸에게 명복을 빌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년이 우리한테 먼저 연 끄는 걸 잊은 게야. 그럼 여긴 왜 왔어요? 무슨 이유로 또 찾아온 거냐고요?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이야. 저는 뿌리치지 못하고 일단 집 안으로 처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발을 딛자마자 저에게 욕부터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다 들었어. 유미가 고통스럽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자네가 억지로 치료를 감행했다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애한테 강제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래서 애미애비 없는 것들은 상종을 하지 말랬지. 내 딸 잡아먹은 이 호로 새끼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유미가 위독하다고 연락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유미가 죽은 게 내 탓이라고 하고 돈을 뜯으러 온 겁니까? 이 호루 자식이
입만 살아가지고 너 아니었으면 내 딸은 아직 살아있었을 거라고. 네가 죽인 거야. 내 귀한 딸을 잡아먹은 건 자네라고. 안 되겠다. 얘들아, 봐봐. 처남 하나가 저를 넘어뜨리자 세 남자는 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몸으로 막아냈었죠. 5분의 시간이 지나자 발길질을 멈추고 장인어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이, 김서방. 자네 내 딸 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지? 아마 7억 정도 나올 거야. 내가 유미를 데리고 있을 때부터 암보험금하고 사망보험금을 내준 것도 알지? 그러니 그 보험금에 내 지분도 있다는 걸 동의하지? 난 큰 거 바라지 않아. 딱 절반만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유미의 보험을 들어주고 돈까지 쭉 내왔으니 그 정도는 양심적으로 내놔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뭐야, 결국 여기 온 이유가 내 아내 보험금을 받으려고 온 거야?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 새끼야? 진정해. 이성을 찾으라고. 김서방, 나는 보험금을 정확하게 분배하자는 거야. 내가 유미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자네가 그 큰 돈을 받을 일이 있었을까? 미친 소리 하지 마. 난 유미 목숨값을 당신들에게 한 푼도 내어줄 생각 없어.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다. 얘들아, 밟아버려! 다시 시작한 발길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고 어느새 코와 입에서 피가 철철 흘렀답니다. 자, 다시 말하지. 내 제안대로 보험금을 반으로 나누겠나? 저는 대답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러자 무자비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시간 전 헤어진 여동생이었답니다. 동생은 제가 처한 상황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 동생이었어? 난 내 딸을 죽게 한 호로 자식을 혼내주고 있던 참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돌아서 나가! 난 당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장 멈추란 말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난리야? 어이 사돈처녀, 신경 끄고 꺼지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러자 여동생은 등 뒤로 감추고 있던 봉투를 가슴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 안에 당신들이 한 짓들이 모두 담겨 있어. 니들은 이제 끝이야. 새언니의 한을 풀어주고 말겠어. 인생 종치게 해줄 거라고. 이봐 사돈처녀, 도대체 그게 뭔데 우리 인생을 종치겠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윽고 여동생이 봉투에서 꺼낸 건 수십 장의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유서까지 보였답니다. 동생이 아내를 염습하기 전 옷을 벗기고 양말을 벗겼는데 열쇠 하나가 떨어졌답니다. 동생은 그 열쇠가 뭔지 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서 알게 되었대요. 동생의 지하 창고에 아내의 작은 금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쇠를 맞췄더니 바로 열렸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내의 유서를 먼저 발견했대요. 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가씨,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집 식구들이 내 남편과 딸을 괴롭히면 절대 봐주지 마세요. 내가 성장하며 학대당한 사실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이걸로 그들을 응징해 주세요. 진작에 밟았어야 했는데 미운 정이 남아서였는지 쉽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 남편과 딸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동생이 들어올린 진단서에는 전치 2주부터 길게는 8주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내용에 적힌 내용들은 하나같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타박상, 골절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걸 확인한 장인어른과 처남들은 동생에게 달려들어 유서와 학대의 증거들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참, 딸년이 마지막까지 우릴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네. 그런데 어쩌나 이제 증거가 없으니 말이야. 이봐요 아저씨,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요?
댁들이 찢어버린 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고요.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뭐야? 이 사돈처녀 인연도 개념이 없네. 그걸 왜 네가 가져가서 보관하는데? 당장 가져오지 못해? 지금 당신들 행동을 보니 당장이라도 까발려서 참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새언니의 복수를 하고 말겠다고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사돈처녀, 순진해서 뭘 모르나 본데 가정폭력이니 학대니 죄다 공소시효가 있다고. 난 그년이 성인이 된 후로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 20년도 더 된 일을 드러낸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벌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회사의 투자자들 그리고 인터넷에 이 모든 걸 알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타격이 꽤 클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려요? 동생의 말에 처식구들은 일제히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조금 전까지 했던 말투와는 달리 아주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저기요 사돈, 우리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합시다. 그 아까 유서에 뭐라 적혀 있었죠? 우리가 사위랑 가족을 괴롭히면 세상에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위를 가만히 내버려 둘 테니 없었던 일로 합시다. 네? 우리 딸 편하게 눈 감게 해주자고요. 아니, 니들이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까발릴 거야. 새언니한테 한 짓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을 받진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동생의 강한 의지에 처식구들은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사업하는 세 사람에게 아동학대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을지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세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동생에게 진정하라고 일렀습니다. 아이 사돈, 내가 미안하오. 오늘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여길 찾아온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성질머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부리고 말았네. 내가 유미 보험금에는 손끝 하나도 대지 않을게. 그리고 그 사돈과 사위한테 피해 보상금으로다가 몇 천만 원씩 챙겨줄게. 그러니 그 원본 진단서를 나에게 갖다 줘요. 이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어서 처남 둘도 어릴 적 아내를 못살게 굴고 구타한 사실을 고백하며 제발 원본 진단서를 가져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게 세상에 밝혀지면 자기들 인생에 큰 오점이 남는다며 체면 차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단 용서하는 척하고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이죠.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동생이 그럼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장인어른이 그럼 그 원본은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당신들이 언제 우리 오빠와 조카 아름이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그래 알겠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그 문서를 꽁꽁 숨겨주세요. 얘들아 가자. 세 사람은 눈치를 보며 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동생이 제 망가진 얼굴을 보며 걱정의 말을 건넸고 저는 괜찮으니 바로 복수를 시작하자고 일렀습니다. 여동생은 먼저 인터넷에 진단서와 유서를 스캔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사업체를 이니셜로만 공개했답니다. 그러자 며칠 뒤 동생이 올린 글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한 인간들의 사업체를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데도 알아서들 다 찾아주더군요. 그리고 일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피켓을 들고 나와 장인어른 회사 앞에서 시위를 했답니다. 물론 처남들의 회사로 찾아가서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업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투자금을 회수해버렸고 사업장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지역방송 기자가 장인어른과 처남들을 취재했습니다. 외삼촌이었던 장인이 친누나인 아내 어머니에게 재산을 받고 아내를 학대하며 키웠다는 사실을 지역 뉴스에 보도했어요. 아쉽게도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서 감옥으로 보내지는 못했죠. 하지만 처식구들의 사업체는 모두 식품 관련 사업이라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휘청거리던 회사들은 모조리 망해버리며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식구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사태까지 되어버렸고 돈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한을 풀어준 것 같아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왜 생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아마 천사 같은 마음인 그녀가 학대한 과거를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에요. 여하튼 처식구들의 안부를 3개월 뒤에 듣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길거리에서 객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처남 하나는 금은방을 털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막내 처남은 그나마 제일 나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답니다. 하는 짓이 꼭 장인어른을 그대로 닮은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처식구들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네요. 이제 하늘에서 아내가 편히 잠들 수 있겠죠? 부족한 남편을 만나 제대로 된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떠나서 제 마음이 여전히 아프네요. 그래도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연애나 재혼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게 현재 진행형이어서 딸아이와 둘이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많이들 분노하시다가 마지막에 통쾌함을 맛보셨죠?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위로가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